오늘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으로 갈 건데요. 과학자분들 강연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는 곳이고, 어린이 관람객들이 많아요. 특별한 게 있어서 오늘은 자연사 박물관에서 좀 특별한 작가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예. 이쯤에서 좀 기다려 볼까봐요. 여기서. 네. 여기는 애들도 들어가서 놀 수 있겠네. 여기 머리 딱 내밀고. 네, 여기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작가님 오실 때까지. 관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You might hide it with that smile on your face, but I see it in your eyes. I get this feeling that inside there've been days you couldn't smile no matter how hard you tried. You paint over your emotions like a tragic work of art. Though I don't know what you've been through, I can feel your beating heart. This ain't about love. This ain't about love. It's the most beautiful smiles and the most broken.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을 찾은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작은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립도 아니고 시립도 아니고 군립 자연사 박물관이란 아,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아주 작은 곳이지만 세계에서 여기 많이 보러 와요. 그래요? 왜냐하면 원장님? 예. 작은데 아주 치밀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몇 시간만 보면 자연사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한 번은 와봐야 되는 교양인으로서. 여러분, 교양인으로서 꼭 와봐야 되는 건가요? 한번 빨리 그럴까요? 저희가 네.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네네. 아이고, 조심하세요. 예. 근데 관장님이 스스로 이제 소개하실 때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고 예. 이렇게 명명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집을 사고 싶어. 아니면 집을 팔고 싶어요. 네. 그런데 집을 사고 싶은 사람과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딱 마주칠 확률은 없죠.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복덕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과학은 네. 일단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네. 과학은 수학이라고 하는 비자연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학계를 보통 분에게 알려줄 사람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사람이 뭐 과학계의 가산분, 그렇게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스스로 과학자가 아니라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고 이제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딱 복덕방 아저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덕방 아저씨,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저희? 예.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예. 와, 네. 여기는 정말 딱 들어오면 자연사 박물관 같아요.
들어오면 네. 많은 아빠들이 야,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네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네. 야, 우리 아빠가 티라노사우루스 아네 하고 좋아했다가 금방 네. 실망하죠. 왜요? 왜냐면 이게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라 아크로칸토사우루스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구분하기 쉬운데 네, 티라노사우루스는 손가락이 2개예요. 자, 막 이런 식의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손가락이 3개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손가락 3개짜리는 되게 많아요. 손가락 2개짜리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커다란 공룡인데 손가락 2개야? 그럼 티라노사우루스 확률이 크지만 와. 손가락 3개야? 그럼 감히 티라노사우루스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선생님, 우리가 보통 자연사 박물관 하면 뭐 공룡 막 이런 거 다 떠올리고 그러는데 네. 어릴 때 그냥 엄청 관심이 많았다 사실 사그라드는 것도 네. 사실이잖아요. 전 세계 아이들 똑같아요. 자연사 박물관을 오는 이유는 네. 공룡을 보러 와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공룡 이름 얼마나 많이 외워. 그거 근데 엄청 아이들이 잘해요. 왜 9살만 되면 좀 떠날까? 예. 관심이. 예. 그 이유는 질문이 없어서예요. 공룡 이름 외고, 크기 외고, 키 외고, 몸무게 외고, 초식에 육식이야, 막 이런 거 외워. 막 그런 걸 경쟁하다가 네, 더 이상 네. 외워질 게 네. 없으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도대체 공룡들은 왜 생겼을까? 공룡은 물을 어떻게 먹었지? 네? 공룡들은 짝짓기를 어떻게 했을까? 질문을 가지면 계속 공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자연에서 확장될 수 있는데 질문을 갖지 않고 계속 답만 가지니까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관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과학관에서는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안고 나가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도 학생 아이들과 같이 올 때는 네. 자꾸 답을 물어보지 말고 부모님들이 자기가 생각나는 질문들을 애들 던져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의 질문을 또 던지겠죠. 계속 질문이 쌓이고 보면 다음번에 또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책을 읽고 싶어지고. 그럼 또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또 가볼까요? 네, 예. 2층으로 올라가죠. 아, 네네. 아, 공룡들 많은. 네, 선생님,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한국의 공룡으로 되게 유명하다면서요,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 공룡 발자국 화석 밀도로 보면 예. 세계 1위예요. 아, 발자국 예. 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룡 화석은 잘 안 발견돼요. 그 이유가 공룡 화석은 퇴적층에서 발견되거든요. 흙이 차곡차곡 쌓인데. 근데 우리나라 화산 작용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함이 많아. 그래가지고 공룡 화석 찾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발자국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해남의 우왕리에도 공룡 발자국 많은데 여기 특히 우왕리는 공룡, 익룡, 새 발자국이 다 있는 곳이에요. 아, 되게 다양한 종류의. 세계 최초로 한 곳 다 네. 발견된 것이고 우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1억 년 네. 전에는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룡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와. 삼엽충. 막 이런, 되게 다양한. 예, 이게 이제 주로 중생대의 아. 땅이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네. 암모나이트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왜 안 나오냐면 네. 그러니까 고생대의 표준화석이 삼엽충이죠. 네. 우리나라 많이 나와요. 네. 왜 바다에 살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대부분이 고생대는 바다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암모나이트 안 나와요. 중생대 표준화석인데 바다에 살았던 건데 중생대 때 우리나라는 이미 육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암모나이트는 안 네. 나오고 공룡 발자국은 많고 그런 거죠. 그럼 가끔 약간 가다가 지질의 특성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는 거예요. 왜 엄마 우리나라에 암모나이트에 우리나라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삼엽충 우리나라 게 많은데 그것은 충분히 나와야 될 질문인 거죠.
나와 질문면 다시 엄마 아빠가 같이 그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스테고사우루스예요. 이 스테고사우루스는 육식이었을까요? 초식이었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 땐 초식일 것 같아요. 이제 초식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덩치가, 근데 사실 코끼리도 엄청 큰데도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은 크죠. 왜냐하면 네. 얼마든지 먹이가 널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초식한 걸 알 수 있는 이유는요. 네. 저 골반뼈가 다 뒤로 향해 있잖아요. 육식은 저 골반뼈 하나가 앞쪽을 향해 있어요. 아, 그게 뭔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선생님? 있죠. 네. 왜냐하면 초식은 풀은 잘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니까 긴 창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했어요. 그 다음에 초식 동물들은 공격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쵸. 공격이 저항되고 하니까 이런 공격력 무기들도 있어요. 아, 끝걸 같은데. 꼬리가 예, 그거 탁 치면서. 그러죠. 그 다음에 굳이 똑똑할 필요는 없죠. 가만히 서 있는 나무 훑어먹으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뇌는 조그매요. 얘 뇌는 호두 알 한 알만 해요. 진짜요? 그 그렇게 뇌는 작아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쓰는데 네. 괜히 머리 쓸 필요가 없는데 많은 뇌를 크게 해서 그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아니,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호두알 하나는 너무 심하다. 몸 크기에 비해서. 옛날 동물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네. 요즘 살고 있는 동물을 보고서 옛날 동물들의 생태계를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유추해보고, 예. 예. 공룡은 언제 멸망한 거예요? 공룡도 어쨌든. 공룡은 6,600만 년 전. 네. 그러니까 인류가 등장한 게 기껏해야 700만 년 전이고 호모사피엔 25만 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더 다른 시대에 살았던 거죠. 왜 멸망한 거죠? 그것도 기후랑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한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공룡 멸망에 대한 이론은 네. 100가지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100가지도 넘었다는 얘기는 쓸만한 이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딱 이론이 한 가지로 예요. 그러니까 6,600만 년 전에 네. 지름 10km 좀 되는 거대한 운석이 꽝 부딪혔어요, 지구에. 멕시코에. 그러니까 꽝 부딪히면서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고 그 충격으로 지진 나고 화산 터지면서 기후가 급격하게 변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운석이 몇 천만 년마다 한 번씩 지구에 부딪히는데 네. 우리는 운석이 언제 오는지도 알고 있고 그 운석을 밀어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 운석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크게 우리 내부적인 이유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때문에 우리가 네. 만드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네. 우리가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게 이제 걱정인 거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런 식의 일단 옛날만 해도 환경 문제 많이 생각했죠. 그쵸. 폐수, 대기오염. 네. 그런데 네. 폐수, 대기오염,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렇잖아요. 네. 안 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지구 가열 문제가 있어요.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지금은 산업화 이후에 이미 1도가 넘어섰어요. 근데 1.5도, 2도까지는 우리가 또 올라가는데 2도가 되는 순간 이렇게 올라가요. 급격히. 급격히. 그러니까 2도가 되면 툰드라에서 자칫던 메탄 나오고 사방에 산불 나요. 그러니까 2도까지는 인간이 변하면 더 이상 지구 가열을 안 할 수도 있는데 2도가 돼버리면 그때 인간이 변해도 지구 어떻게 스스로 컨트롤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2도에 막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1.5도에서 미리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파리 기후협약에서 2도까지 했다가 작년에 1.5. 송도에서 1.5도로 줄인 이유가 바로 그거죠. 호주 산불이 되게 슬프고 무서운 일이겠지만 어쨌든 세계 사람들에게 확실한 건강- 교훈을 주기는 했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과학 쪽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아니요, 어릴 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심지어 생화학과가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생화학과 바이오케미스트리인데 생화학이 화갈 때 화가 아니라 꽃한 줄 알고 원예학과인 줄 알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 잘 선생님? 모르고 갔어요. 예, 예. 그리고 대학 가서도 사실 과학보다는 사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2학년 때는 경제학, 3학년 때는 철학, 4학년 때는 신학 주로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뭐 갑자기 좀 공부가 좀 하고 싶어서 대학원 가서 생화학을 제대로 공부했고 그러니까 독일 가서 교양과학서 많이 읽으면서 다양한 과학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갖게 됐죠. 호기심도 워낙 많으시고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고 글은 언제 쓰세요? 글을 새벽에 일어나서 짧게 써요. 빨리 쓰는데 일찍 일어나세요, 관장님? 네, 좀 재미없어. 나이가 드니까 이제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일찍 일어나요. 네, 그날 하루를 끄집어내서 그날 글 깎고 써요. 어쨌든 90분 안에 다 끝내려고 노력을 해요. 원고지 12매를.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원칙이 있어요. 예. 절대로 불후의 명작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불후의 명작은 쓰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도스토옙스키, 네? 배경옥 이런 사람이 쓰는 거지.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 제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쓸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써요. 제가 이런 컬럼을 많이 쓰는데 제 컬럼을 읽는 분들도 요구하는 게 딱 그 수준일 거예요. 제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고 독자들도 요구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딱 그만큼만 해 나가니까 즐겁게 많이 써요. 그리고 저렇게 세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글을 쓰고 또 독자들은 세상도 관심 많지만 과학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또 흥미 있어서 봐주시는 것 같죠. 근데 실패가 참 중요한 거라고 늘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왜 10월 달 되면 방송국에서 이런 거 많이 요구받아요. 우리나라 언제 노벨상을 받을까요?를 물어봐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제 대답을 바뀌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15년 동안은 못 받습니다예요. 그러면 왜 못 받나요?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나요? 그러시는데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실패하지 못했던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연구 개발비의 예산이 세계에서 뭐 세계 5위쯤 돼요. 그다음에 R&D가 GDP 얼마나 대비하면 세계 1위예요. 근데 각 분야 전문가 다 있어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뭘 못하면 실패를 못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 R&D 성공률이 95%가 넘습니다. 말이 안 돼. 계속 성공만 한 거거든. 성공할 만한 것만 그러니까 하는 건가요? 될 만한 것만 한 거예요. 과감하게 근데 이제 우린 뭔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될 만한 것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재작년에 노벨 화학상 받으신 분들이 그 당시 그분 세 분의 나이가 만으로 77세, 75세, 72세였어요. 73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2013년에 완성합니다. 40년간 실패했지만 잘리지 않았고 연구비를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공계의 박사의 연구 수준과 방향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면 네. 박사 받고 5년이에요. 처음 5년. 그때 그 방향과 수준이 정해지는데 그쵸. 오늘의 이공계 박사의 75%가 비정규직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지금 내 자리도 안전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모험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2020년에는 실패도 되는 연구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드디어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그 첫 번째 해가 될 수가 있어요.